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 날.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으며 전화하던 사람. 어느새 카카오톡 대화창에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는 그 사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러다 어느 한순간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더라면, 지금처럼 서로를 피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날 이후 연락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웃음 대신 어색한 침묵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놓은 걸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엔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는 것.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오래 알아도 단 하나의 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 한마디에 오랜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버린 기억. 오늘은요, 99% 관계가 틀어지는 말 한마디들. 그 속에 담긴 심리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는 말과 무너뜨리는 말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한 번쯤 지키고 싶으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되고, 백세지혜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질문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20년 우정, 그날의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기호 씨와 진우 씨는 20년 가까이 함께 산을 오른 사이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늘 같은 시간에 만나 같은 산에 오르고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먹었죠. 성격은 달랐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기호 씨는 조용하고 느긋한 성격. 진우 씨는 말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타입이었습니다. 다른 듯 하면서도 잘 맞는 사이. 그래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편했고, 이 친구는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단골 식당에 앉아 뜨끈한 설렁탕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식당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정치인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고 진우 씨가 무심히 한마디 했습니다. 야, 저 사람 또 나왔네. 진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호 씨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 사람, 난 좋게 보는데.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진우 씨는 웃지 않았고 말의 톤도 달라졌습니다. 이어지는 말들은 점점 공격적인 어조로 바뀌었고 그 자리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지. 아니, 너야말로 정신 좀 차려. 진짜, 너 그렇게까지 멍청한 줄은 몰랐다. 됐어. 이제 각자 산 타자.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산행 일정에도 서로 반응하지 않았고
서로가 없는 듯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둘 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의견이 달랐을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처음엔 의견이 달랐고, 그 다음엔 자존심이 걸렸고, 결국엔 마음이 다쳤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단 한 번의 대화가 20년의 우정을 갈라놓았을까요? 정치 이야기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의견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치 성향은 단순한 생각이나 취향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 self-identity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고 무엇에 분노하며 어떤 사회가 더 나은 방향인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정보나 분석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경험 전체, 가치관, 신념, 자존감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내 생각은 틀렸어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존재는 틀렸어 라고 느낍니다. 이 심리학적 개념을 자기 정체성 침해 self-identity threat라고 부릅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감정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논리를 펼쳐도 아무리 근거를 들이대도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대화는 누가 더 옳은가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나은 인간인가의 전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정치 이야기는 한 번 틀어지면 복구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다툼은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서로 사과하고 웃으며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신념이고 신념은 사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나랑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단단히 자리 잡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는 예전처럼 당신을 대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생각은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뿌리가 될 수도 있다. 정치 이야기는 칼입니다. 한 번 휘두르면 그 상처는 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과 평생 좋은 사이로 남고 싶다면 그 정치 한마디는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때로는 말을 하는 것보다 입을 다무는 게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좋은 마음이었지만 관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선 씨는 평소에도 인사성이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정이 많기로 소문났고, 김장철이면 김치를 나누고 된장 담그는 날엔 이웃집에 꼭 몇 국자씩 퍼주곤 했습니다. 그녀가 유독 좋아했던 사람은 옆집에 사는 윤자 씨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성실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던 사람이었죠. 둘은 김치통을 오가며 마음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비 오는 날이면 서로 우산을 챙겨주는 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관계는
아주 짧은 한마디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당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잠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윤자 씨의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해져 병원에 자주 드나들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이 지낸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치는 티가 역력했죠. 그 모습을 보던 정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요. 저랑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기도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지도 몰라요.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선 씨 입장에서는 그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위로해 주고 싶었고 믿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윤자 씨는 그날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나중에요. 시간 되면 한번. 정선 씨는 그 말에서 거절의 기운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전달됐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윤자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창문 너머로 눈을 피했고 한 달에 한두 번 나누던 반찬도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오가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동네 모임에서도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정선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괜한 소리를 했나 좋은 뜻이었는데. 몇 달 후 동네 다른 이웃에게서 조심스레 들은 말 한마디는 정선 씨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윤자 씨가 그러더라. 교회 끌어들이려는 줄 알았다고. 그동안 친한 척한 것도 결국 그거였나 싶었다고. 정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자신했지만 한 번 생긴 오해는 설명도 기회도 없이 그저 조용히 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관계를 쌓으며 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아무 말 없이 사람 사이의 거리만 점점 벌려놓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종교라는 주제는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상처나 불편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이라 해도 상대는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신념의 강요는 존재의 부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진행된 문화 충돌 실험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기도나 신의 존재, 영적 가치에 대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권유했을 때 상대방은 논리적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적 저항감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특히 기도해 보세요. 신이 도와주실 거예요 같은 말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느껴질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3배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선 씨는 위로를 건넸다고 생각했지만 윤자 씨는 강요를 들은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신념을 나눔으로써 상대가 위로받길 바라지만 듣는 사람은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그걸 믿지 않아서라는 식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거리를 말로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감정이 상한 관계라면 서로 따지고 화를 내고 때로는 사과하면서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이야기로 틀어진 관계는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은 채 그저 멀어질 뿐입니다. 카톡 답장이 하루씩 늦어지고 먼저 인사하던 사람이 고개만 끄덕이게 되고 반찬이 끊기고 눈빛이 어색해지고 예전처럼 웃던 모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 거리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말 한마디 이후로 더 이상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만 차곡차곡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교 이야기는 더 무섭습니다. 상처는 남기지만 싸울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리를 경험한 사람은 말합니다. 딱히 싸운 것도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죠. 바로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음을. 종교는 누구에게나 섬세한 주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성한 공간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어적인 경계가 형성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물어보지 않는 이상 꺼내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식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그게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자식은 나의 결정판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잘 되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아이가 힘들어하면 내가 부족한 부모였다는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 말은 분명 요즘 뭐해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 애만큼 잘 지내? 넌 뭐 해줬어? 너네 애는 왜 아직 그 모양이야? 자식 이야기는 듣는 이를 작게 만들고 때론 존재 전체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식 이야기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식의 성취는 곧 부모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붙었어라고 말하면 그 말은 단순히 사실 전달이 아니라 나는 잘 키웠다, 나는 부모로서 성공했다는 의미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듣는 사람은 압니다.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미묘한 뉘앙스를요. 말을 꺼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는? 나는 그만큼 못해줬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성과와 비교하며 자존감과 정체성을 조정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비교 대상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즉 친구, 가족, 이웃일수록 그 비교는 훨씬 더 강한 정서적 충격을 줍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성취를 주제로 한 대화는 타인과의 비교 중에서도 가장 큰 감정 반응을 유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친구나 동료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높은 비율로 자존감 저하, 열등감, 거리 두기 욕구를 호소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러한 반응은 고의적인 자랑이 아니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자식 자랑은 자랑이라는 의도가 없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와 패배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식 이야기는 조심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칭찬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의 시간표가 있고, 어떤 아이는 20대에 일찍 자리를 잡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는 30대, 40대에 비로소 제 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는 부모도 당연히 충분히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대화 속에서는 이 복잡한 감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저 요즘 뭐해? 한마디로 서로의 자식이 경쟁 구도에 놓이고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는 한 가지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먼저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무심한 칼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상처는 가슴에 남고 그 관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 말에 난 작아졌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지숙 씨는 오랜만에 큰댁 식구들과 모두 모였습니다. 형제자매들, 조카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랜만에 밥을 나누고 두런두런 지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였죠. 그 자리는 원래 따뜻해야 했습니다. 고향 음식 냄새와 어릴 적 추억이 뒤섞인 편안한 분위기. 하지만 밥상이 모두 차려지고 이야기가 무르익던 중 큰언니인 수님 씨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애들 결혼시킬 때 전세 말고 다 자가로 해줬어. 요즘은 그 정도는 해줘야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지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막내딸이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전세금 이자도 버거워 한 번도 자가집을 마련해 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딸은 신혼 초부터 계속 전셋집을 옮겨 다녔고 요즘은 아이 둘을 데리고 좁은 집에서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지숙 씨는 말 한마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 다 자가 해줬다. 그 정도는 해야 부모 노릇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너무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지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 미소로 역시 언니는 대단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식어 내려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들 잘 지내지? 집은 아직 불편하진 않아? 딸은 괜찮아 엄마, 아직은 잘 지내. 너무 걱정하지 마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있는 현실을 지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부끄러웠어. 돈 이야기가 관계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무의식적인 비교와 평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줬어라는 말은 넌 못 해줬지. 나는 능력 있어. 넌 부족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자식에게 해준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건드리는 순간 사람은 작아지고 숨고 싶어지고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나는 부족한 부모야 라는 자책과 죄책감을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여는 질문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질문입니다. 바로, 요즘 뭐 배우세요?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질문인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둘째,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셋째, 나는 당신의 현재를 존중해요. 말은 짧지만 이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전달되면 상대방은 말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무심코 꺼낸 대답 속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 마음의 상태, 관심사가 드러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말고 그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줘라. 요즘 뭐 배우세요? 나는 이 질문에는 그런 존중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상대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긴요. 요즘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차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거야말로 대단하신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버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혹은 이렇게도요. 사는 것도 배움이죠. 선생님처럼 말 조곤조곤 하시는 분이 제일 부럽던 거요. 그건 책으로도 못 배워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미소 짓고 당신은 품격 있는 말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점점 말을 꺼내기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괜히 정치 이야기 꺼냈다가 어색해지고, 자식 이야기 꺼냈다가 상처받고, 돈 이야기 꺼냈다가 자리를 잃고.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까지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입니다. 이제는 이런 말들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요즘 뭐 배우세요?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그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건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 5가지 질문은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나 미소 짓게 만드는 대화의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꺼내보면 어떨까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지금 꼭 눌러주세요. 100세 지혜는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품격 있는 질문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다음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